워라벨 리퍼블릭 이사장 김봉규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서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정시에 시작합니다. 정시에 정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10분을 할애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좋은 운동을 하면서도 말은 많이 하는데 말한 요령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다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엔 제가 할 말을 써옵니다. 그래야 시간 안에 정확하게 또 다음 귀한 강의 시간을 심의하지 않으니까 써서 이끌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평소에는 스마트폰 잘 보이는데 또 이럴 때 읽으려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돋보기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끔씩 실제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나이도 먹었고 길어야 100세까지 살아도 30년도 못 살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책에서는 두 단어로 재미있거나 의미가 있으면 된다 말합니다. 책에서는 재미있거나 의미 있으면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사는 게 아니고 몸뚱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협회 저희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하니까 협회 슬로건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슬로건에 잘 반영을 했나. 협회 슬로건 3가지는 배우자, 잘 놀자, 나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잘 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나누자는 의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재미와 의미를 슬로건에 잘 담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재미와 의미 있는 슬로건을 3개로 나눠서 배우자, 잘 놀자, 나누자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네, 나누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나누자가 제일 어려워서 왜 어렵냐? 우리가 중산층 시니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각은 있는데 경험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누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슬로건을 배우자, 잘 놀자, 나누자 해놨는데 나누자를 잘 못해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나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대신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학습한 거, 체험한 거, 여행한 것을 글 솜씨가 없더라도 서툴게라도 카페에 올리는 거, 이게 나눔입니다. 왜냐? 내가 서툴게 올렸지만, 내가 체험을 올렸지만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에게는 정보를 주는 게 됩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우리 나눔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습기, 여행기를, 체험기를 서툴게라도 카페에 올리거나 어디에서 정보가 왔을 때, 여러분 밴드나 카톡이나 뭐 책을 읽거나 뭐에서 정보가 왔을 때, 내 머리로 정보가 오는 거에 왔을 때 카페에 올리는 성의가 있어야 카페에 올려야 돼요. 정보가 왔는데 성의가 없는 사람 읽고 말아. 이거 내 친구한테 아니면 내 모임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내가 뭐 귀찮게 카페까지 올려. 그러고 말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카페에 너무 많이 올린다고, 누구는 카페 글을 너무 많이 올려고, 자기는 한 달에 한 건도 안 올리면서 정말 성의 있게 애써서 사무실까지 얻어서 그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 보고 글 너무 많이 올린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카페 정보를 다른 단체나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나눔이라는 사실. 제가 카페에 저도 하루 평균 한 건을 올려요. 그럼 무슨
코리아 CS 회장이라고 저라고 특별히 쓸 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페이스북도 하고 저도 카톡도 단체에 여러분들 소속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도 내고 연회도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신문을 보고도 그렇고 정보를 얻게 되면 저도 카페 글을 성의 있게 올려요. 그게 결국 나눔이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가 설명해 주면 뭐래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몰라서 못해주나? 하기 싫어서 못해주는데. 그래서 인센티브 좀 드리려고 우리한테 사회공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스텝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스텝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스텝스 아시는 분. 반절, 손을 안 들으셔서 그렇지 반절 이상의 스텝스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스텝스와 디지털 정보 나눔, 지금은 정보를 나누는 걸 옛날에는 그 전화를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눔도 복잡하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스와 디지털, 시니어에게 유익한 정보 나눔을 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협의 중에 있어요. 참여하는 분에게는 작은 용돈도 나눔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조직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용돈도 나눔하는 일이죠. 협의가 잘 되면 이달 말에 모집할 예정이에요. 늦어져도 10월 초에는 모집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좀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아서 못하면 없지만 하면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어차피 오랜만에 찾아올 기회니까. 그래서 디지털 정보 공유에 소양 있는 지인을 미리 협회원으로 이끌어 놓으시면 막상 딱 할 때 사전에 회원으로 해놓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서 조건을 두거나 할 때 나보내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지식 공유자로 나누고 싶어도 나눔 활동을 참여시키고 싶어서 가까운 사람을 그러니까 준비가 된 소양 있는 친구 이웃에게 나눔을 하려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일찍 회원으로 회원 가입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어요.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에 가장 큰 포인트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가까이 있는 디지털 나눔을 할 만한 소양 있는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켜놓는데 무슨 특별한 조건이 전혀 없으니까 나이는 60세 넘어야 되겠죠? 이상 생각에 60세 넘어야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후원해주는 단체가 노인인력개발원이기 때문에 노인인력개발이라는 게 시니어 인력을 개발하는 단체입니다. 60세 넘어야 이렇게 적어보고요. 맥시멈 나이는요? 네? 맥시멈.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맥시멈 업대 노인인력개발 강의 인류 강사분이 맥시멈 업대입니다. 그래서 더 세세한 사항은 나중에 더 하겠지만 그 안에 또 의문이 있으면 정수정 이사에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음 강사 제 시간 다 끝났고요.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강사님은 제가 그 소개문에 안내문에 써드렸죠. 내 나라 문화유산 박사회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회원도 안 되려고 그러는 걸 제가 열심히 모셔서 우리 회원도 되시고 그리고 책을 내셔가지고 저한테 책도 일부러 가지고 오시고 우리 협회에는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오늘 강의까지 담당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신묵입니다. 제가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50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 50분 가지고 강의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최소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하여튼 압축을 해서 제가 타이머 45분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45분 되면 제가 알람을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준비된 내용을 최대한 자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육군 중령으로 마치고 현재 2막 인생 19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연금을 주는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하고 다시 직업을 잡았어도 두 번째 연금이 곧 다가오는 1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열심히 문화유산 답사에 대해 몰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라는 모임, 저희들끼리는 줄여서 내분답이라고 하는데 19년 동안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업으로 시니어조선 명예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는 2013년 1월부터 답사 활동을 시작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는 13년차 답사 동호회로 저희들끼리 모여서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또 공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현재 그 밴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입 회원은 뭐 1,9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뭐 2, 3명씩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1,900명 정도 되지만 대개가 그 사문화된 회원들이고 실제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인원은 연회비를 내는 정회원은 107명, 그 다음에 제가 공지를 올리는 글을 읽는 회원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명은 눈팅을 하고 있고 한 100여 명은 연회비를 5만 원씩 내고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실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350회 정도의 정기 답사를 다녔습니다. 전국으로, 물론 해외로도 답사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입문과정, 중급과정, 저희들 회원으로 오는 분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제가 8주 과정으로 현재 4개기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해외 답사는 연 2회, 그래서 금년에는 이집트만 12일간 이집트만 답사하는 그런 일정을 좀 확정해서 26명이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시니어조선은 조선일보의 그 시니어를 위한 페파 신문은 아니고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김신묵의 역사답방 해가지고 별도 고정 칼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경주 신라석탑 답사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밴드의 페이지라고 해서 구독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연재글을 올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읽는 그런 페이지인데 여기는 한 6,700명 정도가 지금 구독자 가입을 해서 제가 올리는 글을 읽고 있는, 나름대로 문화유산 답사 쪽에서는 숨은 강의자로 남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취지는 조선의 5대 궁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뭐 졸작이지만 책도 하나 쓰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혹시 조선의 5대 궁궐 5개를 순서대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만들어진 순서대로 제 책을 드리겠습니다. 손 먼저 들어보세요. 5대 궁궐이 생긴 순서대로.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네, 선생님. 경복궁 맞습니까? 창덕궁 창덕궁 맞습니다. 창경궁 창경궁 맞습니다. 경기궁 한번 다시 생각. 경기궁 다시. 덕수궁 덕수궁. 네, 알겠습니다.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왜 덕수궁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덕수궁, 그 다음에 경희궁인데 제가 책 하나 더 있거든요. 저 책 말고 국보 1호에서 50호까지 쓴 책인데 이 5개 궁궐 중에서 원래 이름이 아닌데 이름이 바뀐 궁궐 아시는 분? 우리 회원은 안 돼요. 네. 창경궁. 창경궁은 원래 이름 그대로입니다. 네. 덕수궁 그럼 먼저 뭐였을까요? 경원궁. 잘하시네. 하나 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맞았습니까? 네. 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네.
경희궁도 원래는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5개 궁궐이 현재 서울에 있는데 간략하게 그 배경부터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궁궐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옛날 얘기 듣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을 건국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궁궐을 지은 겁니다. 그 궁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원래 경원궁, 그 다음에 경희궁이 좀 혼선이 있는데 덕수궁, 경희궁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궐 5개를 바로 설명해 주면 되지 건국하고 천도한 과정을 왜 알아야 되느냐, 다 아시는 것 같지만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리면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사장님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한양은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커진 도시가 아니고 최초의 계획도시다. 그래서 궁궐 수도를 천도해 올 때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도로를 정확하게 긋고 건설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해 온 과정과 그 기록이 소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조선에 누가 건국을 하고 한양으로 천도는 누가 했을까? 온전히 이성계가 했을까? 또는 그 아들 이방원이 했을까를 오늘 내용을 중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도 500년 이상간 왕국입니다. 고려 천년전을 얼마 전에 성대하게 했는데 고려는 고려 말에 들어와서 500년 정권이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100여 년 동안은 무신 정권,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정권을 좌지우지했죠. 특히 아주 최씨들 경우가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토탈한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이 있었습니다. 또 몽골이 침입을 해서 역시 100여 년간 고려를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는데 원나라 간섭기라고도 하고 고려가 속국이었다고도 하고 또 좋게 말하면 임금들이 원나라의 부마였죠. 그래서 부마국이었다고도 하고 아무튼 식민지에 가까운 그런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물에 공민왕이 등극을 해서 반원 친명 정책을 하죠. 개혁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북쪽에 있던 쌍성 총관부, 원나라가 점령해서 식민 통치를 하던 쌍성 총관부를 되찾는 무력 공격을 할 때 비로소 이성계가 자기 아버지하고 고려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청년 장수 이성계가. 그리고 홍건적의 난이 2번 크게 고려를 밀고 내려왔는데 두 번째는 개경이 함락돼서 공민왕이 안동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 공민하고 연결된 전설이나 그 야사는 이때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바로 개성을 되찾는 무력에 이성계가 뛰어난 공을 세워서 고려 백성들이 이성계 말을 올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나 그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부인 노국공주가 사망을 하고 공민왕이 이상한 데로 빠지죠. 공민왕은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쳐다봤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게 쌍화전, 엄청난 영화죠. 자기 부인들을 겁탈하도록 시키고 그런 아주 변태가 됐죠. 그러면서 개혁 정치는 신돈이 맡아서 할 것처럼 정권을 끌고 가다가 결국은 처형되고 공민왕의 신돈 정치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의 그 큰 땅에서는 원나라도 결국 멸망하고 중원에서 명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정권 교체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개혁 정치의 공민왕은 피살되고 우왕, 창왕으로 이어지는 이 우왕이
즉위하면서 장인이 되는 최영 장군부터 해서 요동 정벌을 하자 해서 군사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적인 쭉 진행을 고려에 기울어져가는 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마침내 어디서 멸망하느냐? 그래서 요동 정벌에 동원됐던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반대하면서 위화도 회군을 하죠. 그리고 개성으로 내려와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도 제거하고 창왕을 옹립하는데 창왕은 역시 바로 이어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공양왕, 마지막 왕 공양왕을 옹립하고 우왕 창왕은 신돈의 자식이다 해서 폐가 입진, 거짓을 없애고 진실을 세운다. 그래서 둘 다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려의 충신 정몽주도 제거되고 공양왕까지 폐위시키고 이성계가 즉위한 날이 1392년 7월 17일. 놀라운 것은 이 날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전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헌절이 어느 날에서 따라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이 된 날, 나름대로 그 정통성을 이어받는 제헌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계는 고려의 35대 왕으로 즉위한 겁니다. 조선의 왕이 아니고요. 아직 고려입니다, 나라는. 그 다음에 비로소 조선이라는 이름을 받아왔고 마침내 꼭두각시를 세웠던 공양왕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씨들은 다 모여서 좋은 데 가서 살게 해주겠다 불러서 배에 태워서 배를 가라앉히죠. 그래서 왕씨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살아남은 왕씨들은 나는 왕씨가 아니라고 점을 찍으면 옥씨가 되고 다 닫아버리면 전씨가 되고 막 살아남으려고 성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위에 오른 이성계가 2년 뒤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다. 드디어 이제 한양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궁궐공사를 해서 한양으로 옮겼는데 그 아들 태정태세제 첫머리가 그 아들 정종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생 역시 이성계 아들 태종이 한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를 이어간 것이 한양의 천도와 궁궐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 한양 천도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사실은 바로 천도를 명령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개성만 주장을 합니다. 모든 백성과 군신들이, 신하들이. 그래서 일단 여론 때문에 한양 천도하라는 명령을 철회합니다. 겉으로는. 그리고 속으로는 자기 충신 권중화를 불러서 명목은 나의 태실을 옮길 장소를 찾아봐라. 이성계의 태실은 함흥 쪽에 있었습니다. 이성계 4대조부터 다 함흥 쪽에 있죠 지금. 그래서 나의 태실을 옮긴다는 장소를 찾는 명분으로 어디로 갔느냐? 전라도 진동현, 현재 금산입니다. 충남 일부 지역이 옛날에 다 전라도였죠. 논산, 강경 다 전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때는 전라도였는데 여기에 태실 자리를 물색하면서 슬쩍 신도안, 지금 신도안이죠. 그 3군,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는 자리, 계룡대를 새 수도로 물색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성계는 이 보고를 받고 무학대사를 데리고 계룡산으로 떠나서 1회 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부하들은 역시 계속 개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뭐라고 윽박지르냐? 너희들이 개성에서 대대로 등 따시고 배불리게 먹고 살아서 새로운 수도 못 가겠다 이거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뭐 변명을 하지만 아무튼 이 자리를 가서 보고 새로운 수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하륜이가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수도로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중지가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룡대 인근에는 궁궐 공사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는 반대하면서 어디를 추천했느냐? 한양 중에서 안산, 모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인왕산 옆에 있는 안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뒷산입니다. 거기를 추천하는데 여기는 좁아서 결국 채택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성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동방의 비결, 여러 가지 전해오는 그 수도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 전부 모아봐라. 그리고 도감, 그걸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라 해서 이것은 이성계가 핑계를 대고 자기 태실을 옮기도록 지시했던 금산에 있는 지금 현재의 이성계 태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모든 태실은 일제강점기때 다 훼손이 됐죠. 알맹이는 다 파내가지고 그 서삼릉에 다 묻혀 있습니다. 국립묘지같이 오화를 맞춰서. 그리고 현장은 다 부셔져서 방치되어 있는 거를 요건 최근에 다 끌어 모아서 껍데기만 복원한 겁니다. 알맹이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그 과정을 거쳐서 이성계는 두 번째 답사를 하기 위해서 열흘간 무학, 남경, 한양, 적성, 장단, 도라산 등 쭉 두 번째 천도를 위한 답사를 떠납니다. 이때 한양은 맨 땅이 아니고 이미 고려 때 남경이라는 수도에 가까운 별도 수도였어요. 이미. 그래서 남경이 왜 됐냐 하면 고려 숙종 때, 그때 도선국사가 고려 초기부터 이 땅에 도선비기, 풍수지리를 아주 대유행을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도 무덤이나 명당을 많이 찾는 거에 그 뿌리는 도선국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언이 뭐가 있었냐면은 앞으로 이씨가 왕이 돼가지고 남경에 도읍한다는 그런 풍수지리 설이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안 되겠다. 야, 남경에 수도를 설치해라. 그러면서 거기를 압승, 주술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경을 다스리는 부윤 시장은 이씨를 뽑아요. 뽑아놓고 고려의 왕이 수시로 내려가서 거기를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왕이 주재할 때 머물렀을 때 쳤던 용과 봉황을 그렸던 천막을 땅에다가 묻고, 그 다음에 이씨가 오얏이시잖아요. 오얏나무 이씨가 오얏나무를 일부러 심어라.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 일제입해라 하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씨가 왕이 되는 걸 막겠다고. 그러나 어쨌거나 그 남경은, 이성계가 염두에 둔 남경은 300년 전에 이미 고려가 남경, 서경, 동경 해서 세 개의 경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마침내 1394년 8월 24일 날 한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한다. 일단 전제는 반대를 하지만 주상께서 꼭 옮겨야 되겠다면 그래도 한양이 낫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건부로 동의를 합니다. 신하들이. 그래서 고려 때 남경, 서경, 동경 중에 남경, 지금의 한양이 마침내 조선의 수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거든요. 이 도창설. 이것은 열흘 동안 이성계가 격양에서부터 두 번째 답사를 다닌 코스입니다. 어디가 좋을까 해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무학대사를 데리고 그렇게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그냥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요거는 가까이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에 가면 붙어 있는데, 서울 한양을 설명하면서 그때 수도 후보지로 제시됐던 9곳이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계룡산 신도안부터 해서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결국 남경, 한양으로 최종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을 짓습니다. 한양 좀 찍어놓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궁궐이 아직 없습니다. 한양에는 고려의 남경으로서의 그 약한 시설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 새로운 수도의 궁궐을 조성하는 어떤 정부 기구,
그게 조선 도감이죠. 그걸 설치하고 9일 뒤에 종묘와 사직과 궁궐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디다 할 건지, 도로는 어디다 낼 건지를 도면 작성. 그래서 계획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관청을 만들고 이런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한양 땅에. 그리고 10월 25일에 개경을 출발합니다. 이성계와 그 많은 식솔들이 3일 후에 한양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궁궐도 없이, 그러니까 이성계가 얼마나 밀어붙였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궁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에 와서 어디에 그 남경 한양 옛 객사들, 고려가 조금 운영했던 객사들의 임시로 머물면서 그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약 10달 뒤 다음 해 9월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경복궁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도면도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고종 때 다시 지은 경복궁이죠. 그래서 고종 때 지은 게 5, 6배 정도 크다고 봅니다. 이성계가 옮겨올 때 경복궁보다. 그리고 아무튼 완성을 해서 종묘 앞에서, 종묘는 뭐예요? 자기 조상들, 왕의 조상, 왕을 모신 그 사당이죠. 거기에서 질사를 올리고 궁을 다 지었습니다. 올리고 종로, 운종가 거쳐서 이쪽으로 경복궁 쪽으로 오면서 정문 앞에서 임금이 교서를 반포합니다. 새 수도에서 새 궁궐로 입주합니다. 뭐부터 해요? 사면, 죄 지은 일을 석방하죠. 사면 조치하고 음주운전 다 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세금 미납 다 감해주고 세금 면제, 여기가 새 도읍이다 이렇게 하고 사흘 뒤에 궁궐에서 잔치, 입주 파티를 벌입니다. 그때 비로소 정도전이 새 궁궐의 이름은 경복궁입니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성계한테 올립니다. 이 경복궁은 시경주와 편에서 크나큰 복이라 그래서 경복. 근데 경복궁 어딜 가봐도 경복궁 해가지고 걸어놓은 현판은 없습니다. 이름이 경복궁일 뿐이지. 그래서 조선도 그랬지만 고려 때도 궁을 이름을 현판을 건 적은 없다. 뭐 광화문, 근정전 이런 건물의 현판은 있지만 궁의 현판은 없다. 참고로. 그래서 그럼 그때 한양으로 갈 때 누가 개성에서 따라왔느냐? 그 남부 여대라 그러죠. 식솔들을 다 해서 따라온 사람들. 1차적으로 뭐예요? 이성계의 등극과 세왕조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문무 백관들이 따라옵니다. 개성에서. 그래서 땅이 따라오는데 재밌는 거는 한양에 그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어디로? 심리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양 성곽이 지금도 19km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퀴즈를 냅니다. 한양은 어디까지냐? 성, 밖, 심리까지입니다. 심리 안까지는 한양입니다. 그래서 성저, 심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 있는 사람들은 성을 먹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야채 짓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해가지고 또 성을 지키고. 그래서 심리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심리 밖으로. 그리고 한양에 따라온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대대로 한양에 살았어. 그러면 개성에서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빈 땅에 궁궐하고 종묘를 짓는데 기록에 보면 이성계가 종묘에 나가서 터 닦는 걸 지켜봤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공사하는데 왕이 나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본 겁니다. 공사 잘하나 관심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 짓고 아까 얘기한 땅을 대지를 분배하고 이름을 한성부라고 지었습니다. 첫 수도 이름을. 그리고 구역을 나눠서 5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그 다음에 52방. 그래서 한양 초기 명칭은 무슨 방에서 누가 태어났다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전부 명칭이 무슨 방입니다. 52방.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종묘, 제일 먼저 종묘를 짓습니다. 조상의 신주를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첫 궁궐 경복궁을 지었는데 그때 원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미불루 화이불지,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실 제일 어려운 말인데 어떡하라고. 거미불루하고 화이불치하고 라가 조선 궁궐의 기준이다. 요거 자세히 보면 백제 때 나온 말입니다. 백제 때. 그래서 경복궁은 대략 내전 170칸, 외전 212칸 해서 걸레각사 390칸, 775칸 정도로 지금 경복궁의 5분의 1, 즉 고종 때 5배 이상 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한 궁궐입니다. 아직 울타리도 없습니다. 경복궁에 울타리도 없는 상태. 대략 요게 지금 현재 경복궁에서 가면 나눠지는 팜프렛이거든요. 거기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성계가 옮겨올 때 경복궁 요만큼입니다. 핵심 지역. 그래서 강령전 침실이죠. 왕의 침실. 이때 왕비 침실 없었습니다. 교태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전, 그 다음에 정치하는 곳. 그러니까 사무실과 숙소입니다. 왕의 쉽게 얘기해서. 근정전, 정부 행사하는 곳. 근정문, 이제 여기 들어가는 문이죠. 그 다음에 정문, 지금의 흑례문입니다. 광화문이 아니고 요 정도가 그때 최초의 경복궁. 그리고 경회로 없었고 서루라고 해서 서쪽에 누가 하나 자그마하게 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태종 이방원이 크게 짓습니다. 그게 하고 거의 경회로 수준. 지금 경회로는 역시 고종 때 지은 거라 저때로 연결을 해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경복궁 이름뿐이 아니라 모든 중요 정각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금의 잠자는 곳은 강령전, 요것은 서경에 나오는 오복, 인생의 오복이 있습니다. 수복, 강령, 그 다음에 수호덕, 고종명, 강령하게 지내라 해서 이 강령을 따다가 강령전 지었고요. 덕을 베풀어라, 고종명, 마지막 복이 고종명입니다.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게 마지막 복입니다. 그 다음에 정무를 보는 사정전,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근정, 그 다음에 남쪽의 오문은 정문이고 이게 현재 흑례문이다. 그 다음에 왜 왔다 갔다 했는지를 잠깐 설명할 건데, 이성계가 왕이 되고 한 달 뒤에 잠깐 다시 백해서 한양으로 오기 전에 역사적으로 한 달 뒤에 세자를 책봉하고 개국공신들을 다 표창을 주는데, 세자를 누구로 했느냐? 강씨부인. 이때 첫 부인 한씨부인은 이미 돌아가고 없어요. 두 번째 부인 강씨부인이 살아있으니까 작은 아들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씨부인의 아들 5인가 6은 득실득실하게 이미 커 있는데 어린애가 세자가 된 거예요. 이미 반대의 어떤 책동에 씨를 품은 거죠. 그때 아무튼 그때 대신들은 아니 되옵니다. 나이 순으로 해야 됩니다. 또는 나이가 안 되면 자식들 중에서 공로를 이방원을 머리에 두고 얘기합니다. 공로를 세운 순서로 세자로 하십시다. 근데 이성계는 누구 눈치를 봤어요? 강씨부인을 눈치를 보고 강씨부인의 큰아들을 시키려고 했는데, 역시 신하들이 만약에 강씨부인 소생을 하려면 큰아들 안 됩니다. 둘째 하십시오. 큰아들은 그때 성격이 안 좋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성격이 안 좋고 사실은 큰아들의 장인이 공양왕의 동생인가 형인가 그래요. 그쪽 나중에 죽여야 되는데 거기 장이냐. 그래서 작은 아들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조선 개국 초 그 내란의 씨앗이 여기서 잉태가 된 겁니다. 왜? 강씨 부인이 바로 이태 후에 죽어요. 그 어린 자식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발병했다 이렇게 됐는데 무슨 아마 중풍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풍질로 누웠다 이렇게 보는데, 자, 왕은 누웠고 부인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공신들이 각 왕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 왕자들이 다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안 됩니다. 다 정부군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핑계로 이성계가 반대해가지고 성취하지 못했던 요동 정보를 다시 꺼냅니다. 요동 칩시다. 그래서 왕자들 군대 다 보내세요. 이 국방부로. 그러니까 이제 왕자들이 큰일 났다. 우리 힘을 빼는구나. 이걸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8월에 결국 이방원이가 그 작은 부인, 강씨 부인의 소생을 다 죽이죠. 방번, 세자, 방석 죽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죽이지 않고 남편을 죽입니다. 남편을. 그러니까 남자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경순왕 공주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여성이 됐다. 이런 설이 있죠. 그리고 개국공신에서 이 강씨 부인 쪽을 밀었던 정도전, 남은, 심여생 다 죽입니다. 그리고 죽였지만 이방원이가 자기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원래 쿠데타한 사람 바로 자기가 그 자리에 못 가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장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큰아들은 일남은 죽었어요. 이 연도에는 이미. 그래서 둘째 아들 방원이가 정종이 올라갑니다.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팔지 않는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정종이 개성으로 수도를 다시 옮겨버립니다. 그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 엄마 한식구는 개성의 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묘를 참배한다는 핑계로 개성으로 갔다가 내가 수도를 옮기겠노라 하고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박수를 치죠. 전부 개성을 원하는 겁니다. 아직 다 그 당시에 법문세가는 개성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성으로 가고 상황이 된 이성계한테도 가서 개성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개성으로 그 많은 행렬을 끌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개성에 가서 뭐가 일어나요? 두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나 다섯 번째 그 방간이가 박포가 와서 또 박포가 자기가 1차 왕자의 난에 큰 공신인데 이성계가 자기를 박대했다. 그래서 방간이 받아가지고 방원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 얇은 또 방간이가 병력을 일으켜서 2차 왕자의 난은 개성에서 붙은 겁니다. 1차 왕자의 난은 한양 경복궁에서 붙은 거고, 그래서 역시 방원이가 이겨가지고 그 선동을 한 박포는 죽이고 방간이는 자기 친형제니까 죽이진 않고 유배를 부릅니다. 이 방간의 묘는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2차 왕자의 난까지 해서 방원이가 최종 실권을 잡으니까 정종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물려줍시다. 물려주고 우리 편하게 삽시다. 그래서 1400년에 태종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태종은 개성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왕이 된 사람은 둘이죠. 이성계하고 이방원 이렇게 둘입니다. 그리고 태조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방원이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라고도 할 수 없고 말하고도 할 수 없고 네가 이미 줬대는데 어떡하냐. 왕을 해라고 해라. 그래서 태종이가 이제 왕이 됐다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 네가 어차피 왕이 된 건 내가 어쩔 수는 없는데 다시 한양으로 가거라. 개성은 왕씨들의 땅이다. 그래서 이성계의 말을 이방원이가 뇌리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양 제천도가 또 시작이 돼요.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나서. 그러면서 세독은 태상왕 이성계가 만든 곳인데 지금 이 개성이 사람들한테 편하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 안을 내놓는 거는 수도를 2개로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방원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하다기보다 명분이 충효잖아요.
유교 국가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효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 백성들 볼 때.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한양으로 가보자 합니다. 심지어 이 중간에 조사에 난 우리 역사에서 배워서 알지만 강씨 부인의 먼 친척, 강씨 부인의 하늘을 풀어준다고 일으킨 난 반면에 거기에 이성계가 개입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사실은 이성계하고 이방원이가 군사적으로도 붙을 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압이 되고 이성계는 이제 설 자리도 없죠. 아예 후원 세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는데 이때 이제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어디서? 개성에서 이방원이 왕이 되고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해서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종묘가 아직도 한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녕대군이 한양 종묘에 가서 세자가 됐다고 인사하고 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가 완전히 옮겨지지 못한 거를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방원이는 한양으로 간다, 연구해라, 이렇게 왕명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전히 반대가 많아요. 그 하륜이는, 그 신도한 계룡대를 반대한 하륜이는 여전히 안산이 최고라고, 연세대학교 뒷산 그쪽 자리, 지금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그 자리가 한양이 될 뻔했었죠. 거기를 여전히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안 되겠다, 아버지하고 똑같이 나도 답사를 가겠다, 얘들아 답사 가자. 그래서 한양도 가보고 무학도 두 개만 놓고 보는 겁니다, 신하들한테. 근데 이방원이 여기를 정한 게 참으로 놀랍게도 동전을 던져서 정했다는 설이 있어요. 동전을 딱 꺼내서 앞면이 나오면 한양, 뒷면이 나오면 안산, 3번 던져가지고 2번 한양이 나온 거예요. 뭐 한양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길흉 해가지고 던졌는데, 한양은 길이 2번 나오고 안산은 흉이 2번 나왔대요. 그래서 척전을 했다, 동전 던지기 했다, 사다리 타지 그랬어. 믿어지지 않지만 저렇게 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한양이. 근데 그 고려 왕건이도 저렇게 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왕건이는, 개성이 왕건이 동네예요. 원래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동네에 수도를 만든 거고, 이시왕조는 한양을 전혀 없는 도시를 밀고 들어간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종묘에서 점을 친 거예요. 종묘에 모여가지고 신하들이 보는 데서 동전을 던지게 했으니, 왕하고 신하들이. 그래서 결국은 한양으로 간다 해서 이궁 조성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었는데 반대가 많은 거예요. 이궁이 무슨 말입니까? 궁궐을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쩍 이름을 바꿔. 궁궐 보수도감. 보수한다, 그냥. 우리 공 옮기는 거 아니고. 그때도 이렇게 좀 낯가리고 이름 가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이방원이 경복궁을 안 들어가고 새 궁궐을 짓습니다. 그게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창덕궁이 2번째 궁궐입니다. 그리고 이방원이는 그래도 인내심이 있었는지 궁궐 다 짓기를 기다렸다가 다 지었습니다 하니까 옮겼어요. 그래서 창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름쯤 후에 이제 이성계가 못 이기는 척 따라오죠. 그래서 가서 이성계를 맞이하고 3년 뒤에 이성계가 창덕궁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지금 검은등에 모시죠. 3년 탈상을 해요. 3년상이 탈상이 3년이 아닙니다. 3년상이 2년입니다. 2년 조금 더 돼요. 소상 1년, 대상 1년, 90일 되면은 이제 상을 탈상하는 제사를 지내고 3년상을 끝냅니다. 그래서 3년상이라고 해서 만 3년이 아니고 만 2년. 그래서 이제 3년상을 지내고 이제 탈상을 했어요. 드디어 이방원의 시대가 온 겁니다. 명실상부한 이방원의 시대.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강씨 부인이 지금 덕수궁 자리쯤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2번째 부인 묘 정릉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부터 파내라. 첫 사업입니다. 강씨지옥이. 그래서 파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정동입니다. 이름이 정릉이 있었던 동네 정동.
정확하게 어느 자리인지 모르는데 아마도 영국 대사관 자리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옮기면서 석재가 나온 거 다 어디로 갔어요? 광통교 다리 밑에 다 쳐박았죠. 그것도 거꾸로 똑바로 다니고 그만큼 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릉으로 가는 왕릉은 그냥 평묘로 했습니다. 어디지가 왕릉이냐? 첩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묘로. 그래서 한양은 궁궐을 가운데 두고 좌청룡 우백호, 이 좌우는 궁궐에 앉은 임금 입장에서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우측이죠. 임금이 앉아서 남쪽을 바라볼 때 좌청룡 우백호가 되는 겁니다. 동청룡 서백호 이렇게 되고요. 남주자 북현무. 그래서 이게 사방위신이죠. 사방위신. 그리고 가까이는 청계천, 멀리는 한강, 물이 흐르고 뒤에 주산이 삼각산, 지금 북한산이죠. 그래서 한양의 풍수지리.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5대 궁궐의 시작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복잡하게 가고 오고 가고 3번을 했는데 한양은 그 풍수지리에 맞춰서 경복궁, 지금 시점에서는 창덕궁밖에 없죠. 2개밖에. 그리고 종묘와 사직. 종묘와 사직도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중국의 법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좌묘 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대 궁궐을 간략하게 지금 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략하게 5대 궁궐을 보면 경복궁은 태조 때 지어서 들어왔다. 창덕궁은 태종이 개성으로 갔다가 오면서 지어서 들어왔다. 근데 신하들이 개성으로 와서도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경복궁이 있는데 창덕궁을 왜 짓느냐, 경복궁을 폐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성계는 경복궁이 싫었답니다. 왜? 거기서 1차 왕전이 날 때 피를 봤죠. 동생들 다 죽인 자리, 정거전두가 다 죽인 자리가 경복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덕궁이 좋아. 근데 신하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아니야, 경복궁도 계속 쓸 거야. 그래서 근정전을 새로 짓고 경회를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창경궁은 3번째 궁입니다. 성종 때 대비들이 많이 계셔요. 3분 대비가 계시니까 대비들이 계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원래 여성들을 위한 자리 확보 차원에서 지은 게 창경궁입니다. 그랬는데 임진왜란이 나면서 요 세 궁과 종묘는 완전히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임진왜란에는 피난 갔다가 다시 한양으로 들어온 선조와 그 아들 광해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지금 덕수궁 자리에 그나마 제대로 좀 남은 큰 집, 월산대군 저택입니다. 월산대군 사택이 왜 남아 있었느냐, 임진왜란 때 외장이 머물렀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부셔지지 않은 거야. 그리고 한양을 수복하고 나서 그 제일 큰 집이 거기에요. 거기로 들어가고 그 주변 좀 매체를 증발해서 임시궁, 행궁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궁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조가 돌아가시고 광해가 그 자리에서 왕이 됩니다. 광해가. 그리고 7년 동안 광해가 여기 머물면서 어디를? 창덕궁을 복원하는 겁니다. 이제 덕수궁 자리에 머물면서. 그리고 거기가 다 됐습니다. 이제 5분 남았다. 그래서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이때 이 궁을 경운궁이라고 해라라고 해서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광해가 좀 변동이 심해서.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다 떠나갔죠. 그 이후로는 찾는 사람이 없다가 고종이 아관 파참에서 러시아 공상에서 돌아올 때 경운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경운궁에 고종과 순종이 머물다가 순종이 그 아버지 강제 퇴위되고 황제가 되고 나서 창덕궁으로 옮겨갈 때 아버지 계신 이곳을 덕수궁이라고 해라. 편안하게 노후에 오래 계시도록. 그래서 이름이 덕수궁이 된 겁니다. 제일 늦게 됐죠. 일제강점기 때요. 경희궁은 여기서 왕이 된 광해가 얘기를 들으니까 인조의 아버지가 있던 자리가 왕이 나올 자리라는 소문이 시내에 자자한 거예요. 또 집내나. 그래서 궁을 지은 게 그때 경덕궁이고 인왕산 밑에 인경궁도 지었어요. 근데 인경궁은 다 펄어버렸고 경덕궁은 궁으로 남아서 썼는데 경덕이 원종에 호하고 같다 그래서 영조가 경희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얘가 빠른 게 맞죠. 5분 남았기 때문에 궁궐은 누가 지었나? 김사행과 박자청이 지었는데 박자청이 수선을 지었고 김사행은 고려 말의 모든 왕실하고 궁궐 왕릉하고 지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요 얘기는 뭐 이름은 알려드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아까 얘기했죠. 거미불로 화이불치. 화이불치라고 많이 하는데 화이불치가 맞습니다. 어음으로. 반도 못했네. 요거는 지금 십자각이 동십자각, 서십자각이 있었는데 서십자각은 없어지고 동십자각만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창경궁에도 십자각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궐의 이 모든 건물은 8가지 이름의 등급이 있는데 전당, 합각, 재헌, 누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무슨 전 해서 무슨 당. 근데 전은 임금만 쓸 수 있어요. 앤드 부처님만 쓸 수 있어요. 절에 가서도. 다만 예외는 임금의 엄마는 쓸 수 있습니다. 대비는. 나머지는 세자도 못 씁니다. 절을. 전당, 합각, 재헌, 누정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창덕궁 뒤에 있는 규장각이 2층은 주함 누고 1층은 규장각입니다. 누는 항상 2층입니다. 경회로 2층이죠. 1층은 공간에 사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어긋나게 보신각 2층에 저기 있죠. 그러면 보신누 해야 되는데 보신각 잘못 쳤습니다. 근데 이미 굳어졌어요. 뜯어 고치지 못합니다. 궁궐의 구조에 생략하겠습니다. 궁궐의 정문, 모든 정문은 무슨 화문이죠. 5대 궁궐의 문은 다 무슨 화문입니다. 화는 뭐야? 임금이 열심히 해서 덕을 쌓아서 백성들을 감화 감동시키겠다 그랬는데 경희궁은 지금 제자리 아닙니다. 원래 동쪽에 있었는데 서울역사박물관 앞인데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덕수궁도 원래 정문은 없어졌습니다. 아예 지금 대한문은 옛날에 연문이었습니다. 창덕궁 도남문은 원래 왕은 제후는 5칸밖에 못 씁니다. 황제가 3칸밖에 황제가 5칸인데 자존심이 있어서 5칸 짓고 2칸은 막아놨어요. 중국에서 시비 얼마 안 쓴다. 우리 3칸문이다 하라고.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다 살리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궁궐에 들어가면 다리가 있는데 모든 다리는 다 금천교입니다. 원래 거기에 흐르는 강물은 금천이고 5개 다리는 금천교는 일반 명사. 그랬는데 고유 명사를 가진 곳이 영재교, 금천교, 옥천. 요 금자는 비단금자입니다. 그 말 금자가 아니고 요 금천교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궁궐 들어가는 데 있는 다리 금천교, 왕릉 들어가는 데 있는 다리 금천교. 그건 일반 명사인데 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고유 명사가 있고 2군데는 온전하게 남아서 보물입니다. 거기에는 서수, 상스러운 동물을 조각해놨죠. 사악한 것을 지키는 서수들입니다. 그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잡상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오공부터 해서 이건 당나라 태종이 꿈에 뭐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계속 벽돌을 집어던져서 잠을 못 자겠다. 지붕에 이거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붕에 세웠습니다. 주인공은 삼장법사 성옥의 접팔부부터 해서 그 뒤에 기타 등등 10명, 11명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은 다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손오공, 오공입니다. 오공. 접팔기의 원래 본명은 이 오능입니다. 오능. 사오정, 오정입니다. 다 뭐죠? 오능, 오정, 오공. 다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선시대 때 신임 관료들은 저거 10개 순서를 빨리 10번 외우는 걸로 조인트를 까고 고참들이 괴롭혔답니다. 못 외우면 술 먹이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도 막 공문을 내리고. 그래서 과연 지켜줬을까? 지붕에 그렇게 놓으면 지켜지나? 2008년 2월 11일 새벽에 남대문이 불에 타서 잔해만 남았죠. 삼장법사 꿋꿋하게 남아서 확대해 볼까요? 불 속에 꿋꿋하게 남아서 대당 사부 삼장법사입니다. 숙련을 잘 지켰다. 칭찬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외국에는 이런 거 없을까? 잡상 같은 거? 가보신 분들 가고 일하시죠? 노트르담 사원 올라오면 다 이런 게 곳곳마다 처마마다 다 있습니다. 흉측한 괴물들. 저 정도 흉측해야 지켜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뻐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노트르담 불나서 복원 중에 있죠? 다 이게 보면은 물 나오는 토수 물 빠지는 곳에 그냥 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새겨가지고 가고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좀 물이 내려옵니다. 조각도 뛰어나죠. 궁궐 지붕 생략하겠습니다. 왕실 문장 지금 창덕 보면 남아있죠. 오얀이 씨들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 생략하겠습니다. 즉위식은 어디서 했다? 근정전, 인정전이 아니고 그 문 앞에서 합니다. 문에서. 문에다가 임시의자 놓고 합니다. 임금이. 왜? 아버지가 죽은 국상 중에 슬픈 중에 하기 때문에 즉위식은 간략히 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뭐 푸나를 울리고 하지 않습니다. 거차강역은 유일하게 세종대왕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물려줬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즉위식 샘플은 세종대왕 즉위식입니다. 다 이건 슬프게 즉위했다는 설명이고요. 궁궐 훼손됐던 얘기들은 뭐 대략 다 임진왜란 때 다 불탔고 나머지 마지막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 궁궐은 마지막 누가 살다가 문을 닫아서 지금처럼 이제 궁궐이 됐느냐? 마지막 사는 사람 궁궐에 누구냐? 낙선제 아시죠? 창덕궁에 있는 낙선제의 마지막 왕족들이 살다가 종말을 고하고 끝났습니다. 낙선제의 집이 3개입니다. 낙선제, 석복헌, 수강제, 임금, 후공, 시어머니 이렇게 3분이 마지막에 사셨는데 각각의 정자가 뒤에 있습니다. 하나씩. 요건 개방하지 않고 요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식 왕비는 순종의 2번째 부인 윤비 60년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사시다가 6.25 때 인명운이 들어오니까 어디 감히 들어오냐고 고함을 질러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때는 결국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올라왔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궁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나중에 정릉동에 머물고 있다가 5.16 혁명 되고 나서 박통이 궁에서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친왕하고 이방자 여사가 일본에서 돌아왔죠. 이승만은 계속 막았어요. 왜? 이승만이 전주이시거든. 그 공화국 정부를 세워서 대통령이 됐는데 다시 왕정으로 돌아갈까봐
왕족들을 아예 왕실에 얼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타치하지 못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박통은 쿠데타를 하고 나서 민심을 보고 드려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친왕 이방자 여사가 들어와서 방을 옮겨주고 같이 살다가 마지막 윤비가 6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문에 마지막 왕비 장례식이 기사 났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는 끝이죠. 그걸로. 그리고 누가 남았느냐.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그 아들 이부 외국 여자가 그때 부인이었어요. 줄리아 멀록. 강제 이혼시켰죠. 그리고 이부는 일본에서 돌아가서 객사를 했어요. 객사. 그래서 장례식을 지내고 3년 탈상을 낙선제에서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왕족의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부의 3년 탈상. 그 장례식 보러 강제 이혼당한 줄리아 멀록이 와서 종로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돌아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낙선제에서 영친왕, 이방자 여사, 덕혜 왕주 세 분이 연차별로 돌아가시면서 드디어 왕족의 모든 궁궐 생활은 끝이 나고 조선의 5대 왕실의 궁궐로서의 히스토리는 문을 닫고 엔딩 스토리로 정리가 됐습니다. 묘하게도 이방자 여사와 덕혜 왕주는 한 해에 돌아가셨어요. 한 해에. 그리고 다 지금 동구는 바깥쪽에 이 패밀리들 묘가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동구릉이 아니고 거기 가서 한번 보셔요. 거기 가서 보시면 비운의 주인공들 묘가 다 줄줄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조금 시간이 쫓겼는데 이걸로 저희들 5대 궁궐 마치고 내분답에서는 해마다 10월쯤 되면 5대 궁궐 풀로 답사합니다. 혹시 여력이 되면 찾아오시면 궁궐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궁궐에 있는 해설사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정도 받으시라고 하시네요. 뭐 필요하신 질문 있으면 하세요. 40분에 끝내야 되니까. 네. 3분 정도. 워낙 강의가 좋아서 질문이 없어요. 질문했어요. 네. 아니, 그전에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자세히 여기에 대한 제가 아까 이막 인생 19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0년이면 전문가 되실 수 있어요. 일만 시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동안 좀 피나는 노력을 했죠. 박물관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쪽 관련된 과정 여러 개 이수하고 또 필요하면 쫓아가서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글을 청탁받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냥 제야에 학계에서는 뭐 인정하는 게 없지만 제야에서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제가 같이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10년이면 새로운 어떤 자기 분야를 시작해서 10년 뒤에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